오늘은 교합의 기본인 틀니 치료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교합의 득도의 시작은 틀니 직접 제작하는 것이라는 요 카테고리에 들어오셔서 임시 틀니부터 최종 틀니까지 4개월을 소요된 치료입니다. 환자분은 수직고경을 상실하였고 치아가 거의 없으며 교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못 씹을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턱의 위치가 불안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틀니를 하기 위해서는 또는 치료를 위해서는 아래쪽 치아가 하나만 남아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체 치아를 발치해야 합니다. 특히 상악이 아래보다 많은 경우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틀니를 할 경우 틀니가 덮이는 면적을 보시면 상악 같은 경우에 넓은 면적에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아래 하악 틀니인 경우에는 혀가 있기 때문에 혀 부분은 덮지 못하고 이 부분만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매우 좁기 때문에 하악인 경우가 틀니를 할 경우 매우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하악이 적으면 적을수록 틀니 치료는 불리해집니다. 만약 아래쪽 하악이 치아가 없다면 상악은 다 발치하거나 하악의 임플란트의 개수를 늘려서 하악의 치아 또는 임플란트의 개수를 증가하여 위 상악이랑 교합을 맞춰야만 안정적인 교합이 됩니다. 이 경우 아래 치아는 하나밖에 없지만 위 치아에 긴 브릿지뿐만 아니라 임플란트까지 치료한 것으로 보아 매우 수준이 떨어지는 치과의사의 치료 결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수직고경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고 또한 교합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끄로 턱의 위치를 가도록 하여 안정적인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모든 치아는 발치를 하였고 먼저 수직고경을 찾아줘야 됩니다. 수직고경의 의미는 윗턱과 아래턱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수직고경으로서의 수직고경이 갖는 임상적 의미는 적절한 수직고경에서 강한 힘으로 음식물을 씹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또한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또한 얼굴 형태, 얼굴의 주름, 또한 그러니까 얼굴 주름 같은 나이 들어 보이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고경은 세 가지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한 힘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그 이유는 근육과 음식을 씹을 수 있느냐의 관계이므로 보통 씹는 근육인 교건의 길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짐으로써 그 힘에 의해서 치아를 통해 음식물을 씹게 됩니다. 정확한 수직 고경에서는 씹는 근육이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그 부분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지만 또한 그 위치에서 씹는 힘을 강하게 주고 바로
힘을 빼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음식을 씹을 수 있고 그 이상 과도한 힘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직고경이 정해진 상태에서 교합이 낮은 크라운으로 잘못 치료할 경우 근육 자체가 더 짧아집니다. 왜냐? 교합이 낮기 때문에 치아를 교합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근육이 짧아지고 또한 그 짧아졌다는 것은 근육에 과도한 힘을 발휘했다는 의미이며 그로 인해 턱 통증이 발생됩니다. 교합이 높은 경우는 우리가 돌을 씹었을 때 반응이랑 똑같습니다. 돌을 씹었을 때 그 느낌으로 치아를 벌리는 것처럼 교합이 높은 경우 정해진 수직고경에서 씹어져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교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느낌 때문에 어금니를 바로 띄게 되며 그로 인하여 음식물을 씹지 못하며 또한 반대쪽에 과도한 힘이 걸리기 때문에 반대쪽에 턱 통증이 발생됩니다. 또한 수직고경은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음식을 삼킬 때 입술을 다물게 되고 위아래 어금니를 다물고 그 상태에서 음식물을 삼키게 됩니다. 또한 수직고경이 높다면 그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입술을 다물고 어금니를 벌린 다음에 물을 삼키거나 침을 삼켜 보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직고경이 높은 경우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직고경이 낮은 경우 어금니가 닿을 때까지 다물어지기 때문에 그 다물어지는 게 없다면 과도하게 더 다물게 되고 그럼으로써 위의 입술과 아래 입술이 앞으로 전방으로 돌출되면서 삼키게 되는데 이때 또한 음식물이 삼켜지지 않습니다. 즉 수직고경은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형태를 결정하는데 수직고경뿐만 아니라 앞니의 위치, 페이셜 서포트에서 주로 얼굴 형태가 결정됩니다. 수직고경이 높으면 얼굴에 있는 팔자주름이 펴지고 수직고경이 낮으면 얼굴에 있는 팔자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로 수직고경은 얼굴의 형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을 강하게 씹을 수 있느냐 또는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직고경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라운 치료나 볼철 치료인 경우에 수직고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며 지금 같은 틀니 치료일 경우 수직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수직공을 다시 찾아줘야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수직고경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처럼 또한 수직고경뿐만 아니라 틀니를 제작하는 과정은 수직고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매우 과학적입니다. 얼굴의 형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강하게 씹고 삼킬 수 있는 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니 제작은 매우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그처럼 일반 치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직 공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일반 치과 의사들은 수직 고경을 찾는 치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틀니 치료를 수련 과정에서 해보지 않기 때문에 수직 고경을 찾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철과 전문의들은 레지던트 과정에서 틀니를 직접 제작하고 직접
환자에게 치료하기 때문에 수직 고경에 대한 개념이 일반 치과의사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위 치아와 아래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그 교합이 일정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치아가 닿는 것이 위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악과 하악의 위치가 일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치아가 상실되거나 치아가 있더라도 안정된 교합을 상실하게 되면 일정하게 씹을 수가 없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안정적인 교합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씹는 위치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씹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크라운 치료를 잘못하거나 스플린트 치료를 장기간 할 경우 교합에 대한 기억을 근육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치료입니다. 이 환자분은 수직고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합에서 적응을 하고 그것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해서는 임시 틀니라는 것을 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직고경을 새롭게 형성해야 되고 교합도 새롭게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수직고경과 교합에 환자가 적응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임시 틀니를 먼저 한 다음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 상태에서 최종 틀니를 제작하게 됩니다. 또한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잇몸뼈가 낫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임시 틀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새로운 수직 고경과 교합을 연습하기 위해서 임시 틀니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모든 치아를 발치하였고 위아래 본을 뜬 다음에 석고 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직 고경과 교합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구가 조 릴레이션 레코더라는 것이고, 석고 모형상에서 레코딩 베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 왁스를 이용하여 림을 만들게 됩니다. 왁스 림은 이 높이에 따라서 수직 고경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앞쪽 위치가 전방으로 나가느냐 후방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앞니의 위치가 달라지고 입술 돌출도 또한 팔자주름의 펴짐과 깊어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페이셜 서포트입니다. 그러므로 왁스림은 수직 고경뿐만 아니라 페이셜 서포트, 그 다음에 교합의 위치를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수직 고경을 결정하고 얼굴의 형태를 평가한 후 물을 삼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이때 물을 삼키지 못하면 교합 수직 고경은 높은 상황입니다. 물을 삼키지 못한다는 것은 음식물을 삼키지 못한다는 의미랑 동일합니다. 또한 교합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씹을 수 있는 위치를 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왁스림의 높이, 상악의 높이와 하악의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상악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하악을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습니다. 그를 변화시킴으로써 수직 고경을 결정하게 되고 또한 교합 평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상악을 줄이게 되면 교합 평면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상악에 있는 왁스림을 길이를 증가시키면 교합 평면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하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직 고경을 교합평면과 수직 고경을 적절한 위치에서 결정한 후 중심선과 중심선은 윗입술의 임중 라인을 따라서 중심선이 결정되고, 또한 코의 옆을 따라서 내려오면 이것이 송곳니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송곳니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보이는 치아가 앞니에 보이는 정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송곳니와 송곳니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인공치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직 고경과 교합을 결정한 후 레진 마크를 왁스림에 고정시키고 CT를 촬영하고, 또한 디지털 스캔을 이용하여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를 정합하여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잇몸의 절개 없이 최소 통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왁스림 상에 인공치아를 고정하여 치아의 모양뿐만 아니라 교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틀니 제작 과정은 아래 최종 틀니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상하계 2개, 하하계 3개를 식립하였고, 31번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임시 틀니를 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술 당일 임플란트에 로케이터 피메일 파트를 연결하고 임시 틀니에 로케이트 메일 파트를 연결함으로써 두 부분이 연결됨으로써 임플란트에 임시 틀니가 부착하게 되고 임시 틀니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틀니를 제작해 두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틀니를 이용하는 이유는 새로운 수직 고경과 새로운 교합에 환자가 적응하고 학습을 해야 되지만, 틀니가 빠지거나 흔들리면 새로운 교합과 새로운 수직 고경에 적응하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틀니를 임플란트에 부착함으로써 아래 틀니가 움직이지 않고 식사하는 동안 빠지지 않도록 하여 새로운 교합과 새로운 수직 고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임플란트를 3개 심은 이유는 임플란트는 심고 2달을 기다려야 잇몸뼈와 붙게 되고 그때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시 틀니 상황에서 틀니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임플란트 하나를 더 식립하여 임시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로 이용하고, 최종 틀니에서는 31번을 쓰지 않고 42번과 33번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틀니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최종 틀니는 임시 틀니와 달리 제작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단 본 뜨는 과정부터 석공 모형을 제작하는 까지 굉장히 어려우며, 보더 몰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본을 뜨게 되는데 보철과 전문의가 아니고는 거의 할 수 없는 과정으로서, 또한 이렇게 보드 몰딩하고 본을 뜨지 않으면 정확하게 본 뜰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상하계는 메탈 프레임워크를 제작하고 하하계는 레코딩 베이스를 제작하여 왁스림을 제작하게 되는데, 상하계 메탈 프레임워크를 제작한 이유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음식물을 삼킬 때 발음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열 전도가 되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이나 찬 음식의 감각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직 고경을 왁스림을 통해 증가시키거나 감소해서 조절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강한 힘을 이용해서 음식을 씹을 수 있고 음식을 삼킬 수 있고 바람직한 얼굴 형태를 갖는 위치에서 수직 고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교합 평면은 그 위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음식물이 잘 씹힐 수도 있고, 또한 음식물을 씹는 동안 혀나 뺨을 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합 평면의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씹는 동안 틀니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왁스림의 전후방 위치, 페이셜 서포트, 앞니의 위치에 의해서 입술 돌출도가 결정되고 입가의 주름들이 펴지느냐 아니면 깊어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직 공경도 일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드 몰딩을 하고 정확하게 본뜬 트레이 사진이고, 이를 이용하여 석고 모양을 제작하였고, 모든 과정은 제가 직접 하고 기공소에 보내지 않습니다. 메탈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하였고, 빨간 것은 로케이터 어태치먼트가 들어갈 공간을 미리 부여하여 향후 임플란트 틀니를 낄 때 로케이터 위치를 정확하게 연결하고자 합니다. 상악은 메탈 프레임워크로, 하악은 리코딩 베이스로 제작하고 그 위에 왁스림을 제작하여 수직 고경과 교합 평면, 악궁 형태, 페이셜 서포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40cm의 수직 고경을 갖는 왁스림을 이용하여 환자에 적용하였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수직 고경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실제 높인 수직 고경에서 음식물을 삼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 틀니의 수직 고경을 그대로 유지하여 최종 틀니의 수직 고경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교합 평면도 결정하고, 또한 수직 고경 결정하고 중심선, 송곳니의 위치 모든 것을 왁스림에 기록한 다음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지 얼굴 평가 일정에 씹는지에 따라서 교합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서 윗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이게 수직 고경이고, 이것이 송곳니 위치,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뒤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중심선, 위 상악에 있는 왁스림의 전방부는 앞니의 위치를 결정하고 페이셜 서포트, 얼굴의 주름이나 얼굴 형태를 결정하며, 또한 왁스림의 형태는 악궁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40cm의 수직 고경으로 시작하였으나 실제 환자가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 수직 고경으로 찾았을 때 시작보다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형태가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수직 고경이 높였을 때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면 그 틀니는 아무
소용이 없는 틀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음식물을 씹는 것과 삼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보철 전문의가 아니고는 이 과정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앞니, 위의 앞니와 아래 앞니를 배열하는데 틀니의 치아 부분을 인공 치아라고 하고 제품으로 나오게 되며 앞서 설명드렸듯이 송곳니와 송곳니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제품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왁스림에다가 하나씩 고정하여 교합을 형성하는데 중심선, 교합평면, 악궁 형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니만 배열해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그것을 에스테틱 트라이를 하고 틀니가 완성하고 나서 환자분이 앞니가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하시면 그러면 틀니를 처음부터 다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틀니를 완성하기 전에 앞니 인공 치아를 배열하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에스테틱 트라이얼입니다. 상악 전치부 인공 치아 배열 동영상입니다. 왁스림에서 11번 치아가 들어갈 부분을 제거하고 11번 인공 치아를 배열하게 됩니다. 중심선에 맞게, 교합평면에 맞게, 악궁 형태에 맞게, 페이셜 서포트에 맞게 배열하게 되고 11번이 배열이 되면 21번을 배열하고 21번이 배열되면 12번을 배열하고 12번이 배열되면 22번을 배열하고 그 이후에 13번, 23번을 배열하게 됩니다. 상악 전치부 인공치아를 배열한 후 하악 전치부 인공치아를 배열하게 됩니다. 41번 치아를 중심선에 맞게 배열하고 그 다음에 31번, 42번, 32번, 43번, 33번 치아를 배열하게 됩니다. 위앞니, 아래앞니를 배열한 상태에서 환자분께 입안에 끼워서 앞니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평가하고 환자분과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인공치아는 전치부 인공치아와 구치부 인공치아로 나눠지고 상악과 하악, 상악과 하악으로 제품화되어 나오게 됩니다. 송곳니의 13번과 23번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를 이용하여서 이 틀니의 치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거리를 이용하여 치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합평면에 맞춰서 11번과 13번, 21번, 23번은 교합평면보다 1mm 하방에 또한 12번과 22번은 교합평면 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왁스림에 있는 교합평면에 치아의 위치를 위아래로 약간 조절해야 심미적인 치아 배열이 되고 그것은 라미네이트 치료뿐만 아니라 크라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니의 배열을 해보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이고, 크라운 치료를 하더라도, 앞니 크라운 치료를 하더라도 어떻게 치아 모양을 다듬어야 그게 이쁘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틀니를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앞니 치아의 모양을 알게 되고, 라미네이트 치료 또한 앞니 지르코니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앞니의 앞쪽 전후방 위치에 따라 입술의 모양이 결정되고, 그리고 얼굴의 주름이 결정됩니다. 환자 입안에 장착하여 어떻게 보이는지를 환자에게 보여주고, 환자 보호자분에게도 확인을 받게 됩니다. 앞니의 확인한 후 어금니에 인공치아를 배열하게 됩니다. 구치부 인공치아도 왁스림에 하나하나 고정시켜서 교합평면, 악궁 형태, 커브 오스피, 커브 윌슨을 맞게 치아 배열을 하게 되는데, 먼저 정적 교합을 형성하고, 그 정적 교합은 좌우측 균형뿐만 아니라 전후방 교합의 균형을 형성한 후 동적 교합, 좌우로 이를 갈 때 한 교합을 형성해야 되는데, 동적 교합에서 교합 간섭을 제거하여 음식물을 편안하게 잘 씻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틀니 교합과 자연치 교합이 다른 이유는, 틀니는 좌우측으로 갈 때 오른쪽이 닿으면 왼쪽도 닿아야 되고, 왼쪽이 닿으면 오른쪽도 닿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쪽만 틀니가 닿으면 틀니가 빠지기 때문에 양쪽이 동시에 닿아야 됩니다. 그처럼 틀니 교합이 자연치 교합보다 형성하기 어렵고, 또한 틀니 교합을 형성할 줄 알아야 자연치 교합, 즉 전악보철, 풀아치, 전체 임플란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틀니를 제작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풀아치, 전악보철 치료 잘 못합니다. 교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치 교합은 틀니 교합과 달리 오른쪽이 닿으면 왼쪽이 떠야 되고, 닿지 말아야 되고, 왼쪽이 교합이 되면 오른쪽은 교합돼서는 안 됩니다. 동적 교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틀니 교합은 양쪽 모두 교합이 되게 된 그것을 양측성 균형 교합이라고 그러고, 치아의 교합은 한쪽만 닿게 되는 것을 견치 유도, 또한 그룹 펑션 군교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틀니 교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치아 교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치아 인공 치아를 배열하는 데 따라서 교합은 달라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틀니는 동측 교합에서 좌우측이 동시에 교합되는 양측성 균형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합 평면을 자연치와 다르게 형성해야 되고, 오버젯, 오버바이트도 다르게 형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치아 교합에서는 교합 평면 자체가 거의 평평한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처럼 틀니를 제작해 보지 않고는 교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보철과 전문의들은 보철 레지던트 과정에서 이런 치아 배열을 직접 해보고 조절도 하기 때문에 교합이 어떻게 되는지, 교합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교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지만, 일반적인 치과 의사들은 그런 인사이트는 없습니다. 또한 전치부의 잇몸의 모양을 형성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치료, 앞니 지르코니아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잇몸 모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잇몸 성형에도 심리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왁스림의 인공치아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고정하여 교합을 만드는 것처럼 치아를 움직여서 교합을 만드는 것이 교정치료입니다. 그러므로 틀니 제작을 해보았기 때문에 치아를 어디로 이동시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정치료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철과 전문의들이 교정치료까지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지, 저와 같이 보철 전문의가 교정치료를 한다면 누구보다 교합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정 전문의들이 교합을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보철과 전문의들은 틀니 제작 과정에서 교합도 알게 되고 심미치료, 앞니 라미네이트 또한 교정치료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악 구치부 인공치아 배열을 먼저 진행합니다. 왁스림을 제거하고 34번 인공치아를 배열하게 됩니다. 치아를 하나하나 배열하여 교합을 만드는데 왁스림 상에 있는 교합 평면과 악공 형태에서 맞춰서 배열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틀니의 교합은 양측성 균형 교합, 즉 오른쪽이 닿았을 때 왼쪽도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교합 평면을 다르게 배열합니다. 자연치와 치아 교합과 다른 부분입니다. 즉, 이런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교합을 형성할 수 있고 교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34번, 35번, 36번, 37번을 배열하고 반대측 44번, 45번, 46번, 47번 인공치아를 배열하게 됩니다. 악공 형태의 교합 평면을 맞게끔 배열하게 됩니다. 이런 배열을 해보았기 때문에 교합 평면을 어떻게 형성하고 악공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하악 구치부 인공치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상악 인공치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인공치아를 아래 더 내리게 되면 정적 교합은 세지고 위로 올리게 되면 정적 교합은 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적 교합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교합 조절을 하여, 지금 하는 게 교합 조절입니다. 교합 조절을 해야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정적 교합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적 교합을 틀니에서 제작해서 미리 해보았기 때문에 치아 교합에서 교합 조절은 보철 전문의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을 먼저 조절하고 한쪽이 완성되면 반대쪽에 교합을 형성합니다. 레진 인공치아를 배열하여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고 교합 조절을 통해서 미세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정적 교합을 먼저 형성하였고 악구 형태 맞춰보면 이렇게 교합이 딱 맞습니다.
다음에 정적 교합이 형성되면 그 다음은 동적 교합을 형성합니다. 그 과정이 교합 안정화 치료랑 동일합니다. 좌우로 이를 받았을 때 먼저 닿는, 부딪히는 느낌, 걸리는 느낌, 교합이 높은 느낌, 이것이 동적 교합입니다. 좌우로 이로 갈면 부딪히는 느낌이 발생됩니다. 여기가 교합 간섭이며 이를 조절하는 것이 교합 안정화 치료입니다. 좌우로 움직였을 때 발생되는 교합 간섭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동적 교합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틀니에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자연치아, 치아의 교합에서 동적 교합을 조절할 수 있고 편안한 교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보철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좌측으로 갈 때 교합이랑 우측으로 할 때 동적 교합이랑 모두 조절한 다음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정적 교합이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동적 교합입니다. 좌우가 모두 교합되게끔 조절하는 것이 틀니 교합입니다. 정적 교합, 이것이 동적 교합입니다.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을 모두 형성하게 되면 교합은 형성되었고 그 상태에서 틀니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잇몸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왁스의 모양을 다듬어서 잇몸 모양을 재현하고 이 과정은 잇몸 성형하는 과정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앞니 잇몸 성형을 틀니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니 잇몸 성형도 보철과 전문의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니 모양도 레진 인공치아들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을 선택하는 것도 보철과 전문의가 직접 선택하기 하고 그 모양은 다양한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라미네이트 하거나 앞니 지리코니아 크라운을 할 때 그 모양을 보철과 전문의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모양대로 제작하고 환자분께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앞니 전문 치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틀니를 제작을 잘 하거나 교합을 잘 보거나 잘하는 사람은 교합뿐만 아니라 라미네이트 치료도 잘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잘하는 거지 앞니 전문 치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며 선전할 뿐 잘하는 사람은 교합뿐만 아니라 크라운, 라미네이트, 임플란트 모든 걸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틀니 제작 과정은 제가 직접 하고 기공사들에게 맡기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사들은 그런 수준도 안 되고 또한 기공사들이 하다가 실수를 하여 문제가 생기면 틀니는 처음부터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감수해야 되고
그럴 바에야 제가 직접 하는 게 오히려 결과도 좋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틀니 제작은 제가 직접 합니다. 이런 과정 고철가 전문의 모든 사람이 하지는 않습니다. 고철가 전문의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할 뿐, 또한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은 전혀 그런 걸 할 엄두조차 못 내며 하지도 않습니다. 할 능력도 없고요. 상하게 잇몸 모양을 만든 다음 하하게도 동일하게 잇몸 모양을 형성합니다. 잇몸 모양이 형성된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교합을 확인합니다. 정적 교합, 동적 교합입니다. 안정적인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 오른쪽이 닿으면 왼쪽도 닿아야 되고 왼쪽이 닿을 때 오른쪽도 닿아야 되는 게 틀니 교합이며, 자연치아, 치아 교합은 오른쪽이 닿을 때 왼쪽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합 간섭입니다. 그러므로 틀니 교합과 자연치 교합을 다루며 틀니 교합에서 모든 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자연치 교합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철과 전문의가 아니고는 이런 교합을 형성할 수도 없고 이런 시도조차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철 전문이라도 모든 사람이 틀니를 직접 제작하지 않습니다. 악궁 형태, 교합 평면, 잇몸 모양 재현, 틀니를 미리 최종 틀니를 제작하고 42번과 33번 임플란트에 로케이터 피메일 파트를 연결하고 최종 틀니 안쪽에 로케이터 메일 파트를 연결하여 두 개를 연, 연결함으로써 임플란트에 최종 틀니가 부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틀니가 빠지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 비교입니다. 틀니가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동적 교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틀니 제작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시간도 모든 것이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기공소에 보내면 실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틀니를 직접 많이 제작해보지 않고는 틀니 교합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치아 교합, 크라운 교합, 임플란트 교합을 이해하지 못하며 크라운 치료 후, 임플란트 치료 후, 교정 치료 후 교합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턱의 통증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교합의 득도하는 시작은 틀니를 직접 제작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